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 훈풍 시작해봅니다.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도 있겠고요. 국내외 제약 바이오 섹터의 학회나 행사에서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네, 그동안 논문 쓰느라 바쁘셨다던데. 아, 네, 맞습니다. 우수상까지 받으셨다는데요? 아, 네, 그냥. 맞아요? 네, 손 다 났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뭐 그냥 일반적인 논문을 냈습니다. 아유, 겸손하시네요. 이제 뭐 바이오 요정이라고 부르셨다가 이제 바이오 형까지라고 그러시던데. 대단하세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실적 컨센서스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터냈는데 제가 기록을 좀 보니까 연합인포엑스 금융공학연구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주 상위 15개 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9천억 원. 이게 근데 작년 말에 조사할 때가 3조 2천억 원이었는데 네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지난달보다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개선이 주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출이란 의약품 매출액을 뜻합니다. 예. 대부분의 의약품 매출이 이제 수출로 나오기 때문에 예.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의약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도 이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또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바이오 기업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나 제약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헬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렇죠.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오 헬스가 이 지수가 KLX 헬스케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5월 말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한 6% 가까이 올랐어요. 네네. 이게 주요 종목이 셀트론 헬스케어라든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어떻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대형 기업들의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최근에 있는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와 같은 대형 학회에서 빅파마들과 계약을 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좀 늘어났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를 했던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 재료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는 최대 행사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라고 불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4, 바이오 USA 2024 이렇게 불리는 건데 어제 끝났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일단 바이오 USA에서 라이선스 계약도 하나 나왔죠. 지노맨 컴퍼니가 ADC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라이선스 아웃하는 그런 성과가 하나 있었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한국에서 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 USA에서 한국관이라는 세션이 있거든요. 예. 한국관에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를 하거나 저 화면에 부스를 나오는 저거네요. 갖고 있는 그런 세션인데 예. 그 한국관에서 일라이릴리의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인 릴리게이트 웨이랩스 알리자 애플 COO가 이제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 쪽에서 릴리게이트 웨이랩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많이 찾고 있다라고 얘기도 해줬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 쪽에 좀 한국 지사도 만들고 한국과의 뭐 공유 오피스 혹은 한국과의 뭐 계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되게 자주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이오 USA 같은 큰 행사에서 또 반영이 되는 거죠.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하고 뭘 하겠다는 건 얘기는 참 생소한 얘기인데 이런 그렇습니다. 재료들이 거대한 재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특히 제게 배경을 보니까 미중 갈등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위탁 개발 생산을 하잖아요. 네.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뭐 이런 유명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니까 여기랑 관계를 끊고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거다. 좀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당장 수주가 엄청 크게 늘어난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수주를 받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실사를 하고 뭐 그 공장을 확인해서 그 공장이 그 의약품을 생산하기에 충분한지 혹은 그 의약품을 그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잘 나오는지 뭐 이런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수주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 별로 거래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추후 있을 계약들이 우리나라로 하나씩 좀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CMO, CDMO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우시바이오, 우시앱텍은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주가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고 예. 빅파마들이 요즘 중국 쪽에 대한 견제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과의 계약 뭐 이런 수주는 조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뭐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CMO 위탁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시바이오텍스, 우시앱텍 같은 회사들이 하는 위탁 생산 개발 CDMO는 좀 취약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탁 생산은 단순 생산이고 네.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거는 뭐 생산 공정, 임상 이런 것까지 다 공동으로 해보겠다는 이게 한 단계 위잖아요, 더 그렇죠. 결속이. 그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되지 않을까.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더 고급스러운 릴레이션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CDMO가 조금 더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도 되고. 마진율이 CMO 대비 좋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CMO는 당연히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이미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CDMO를 더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제로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기술들에 대한 CMO, CDMO에 조금 중점을 두겠다라고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CMO, CDMO 기업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당사자는 섭섭하겠지만 시밀러 의학, 뭐 CMO 생산업체 이거 말 진짜 듣기 싫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존심 문제가 있지. 지난 5월에 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넥세라고 제일약품 신약 개발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닉스, 뭐 네시 파인메딕스 이 세 곳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게 좀 작년부터 굉장히 뜸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4월에도 한 4곳 하고 이 분위기가 4월, 5월 들면서 굉장히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분기 예심 청구 접수가 한 건 정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에 7건으로 늘은 것이 그렇죠. 바이오 쪽에 대한 좀 상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상장한 뭐 D&D 파마텍, 오상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괜찮은 상장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런 수요 예측 선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쪽에 대한 상장도 다시금 좀 훈풍이 부는 것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상장단에서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할 때도 투자자들이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상장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4, 5월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반기 바이오 IPO 시장에 큰 장이 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따따상 가자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상장 심사가 엄격해졌어요. 네,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이제 파도 사태도 있었고 네.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사실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이 굉장히 이룩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청사진을 제시해도 이게 사실 임상 과정이 다 거치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업이 굉장히 네네.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상장 심사에서 좀 약간 삐걱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가 요즘 2, 3개월보다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격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노종을 좀 예측해 보려면 일본을 좀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일본 사실 우리나라보다 제약, 의료, 메디칼 전체적으로 우리보다는 선진국인데 제약 산업 규모만 우리의 4배 정도. 네. 어마어마해요. 뭐 다케타, 오츠카 같은 세계 30위권 대형 제약사들이 4곳이나 있고. 특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만 5명 배출하고 뭐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정도인데 근데도 2000년대 초에 일본에도 똑같이 바이오벤처 붐이 일었고 우리도 물론 일었었죠. 네네. 뭐 질적으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일본도 바이오 산업이 잘 안 됐어요. 네. 이거에서 좀 참고할 부분 없을까요?
일단 일본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 잘하고 글로벌 빅파마가 되었는데 네.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오벤처가 유치하는 투자금 자체도 우리나라가 지금 막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1조 7천억 원의 반도 안 되는 7천억 원 정도밖에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VC들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크게 하지 안 않는다는 하네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놈만 걸려라라는 생각으로 소액 투자만 하다 보니 바이오 벤처들은 임상을 진행할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바이오 벤처 단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빅파마들이나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차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쪽이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뭐 인구수도 다르고 그렇죠. 이제 땅덩어리 자체가 내수가 다르기 이제 때문에 확보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내수도 있고 일단 엄청 큰 빅파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다 끌어올려주는 거지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빅파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기업들이 계약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나라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나은데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0년을 복귀를 해보면 제가 2000년에 사실 벤처 담당 기자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때 보면은 정말 PT 정말 화려했어요. IT도 물론이지만 이 바이오 쪽에 대단했어요. 근데 곧 이제 거의 뭐 큰 노정을 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없어요. 네, 그렇죠. 고작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뭐 M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사업하고 뭐 미용기기 사업 이거 바이오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서 앞으로 차세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어지지 못했어요.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랬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텐데 그럼 극복을 해야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상업투자 펀드들이 이 바이오사들하고 굉장히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네네. 그 바이오사들은 정말 정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차라리 이 상업펀드에 바이오 심사역들을 좀 대거 영입해서 네네. 정말 연구를 해서 정말 될 만한 기업들을 찍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차세대 투자들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 내는 분들이 많은데 연구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너무 하이리스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이 실적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다들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럼 거고. 미래가 없다니까요. 다만 지금 당장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면은 돌아오는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모펀드 쪽에 바이오 전문 심사역이 생각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업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쵸.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VC는 많은데 네. 사모펀드 쪽에는 사모펀드 많이 쪽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종목들을 좀 보면 지금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업체죠 여기. 뭐 바이오시밀러보다는 SC 제형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렇군요. 회사입니다. MSCI 5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새롭게 편입돼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이런 업체들이 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MSCI로 들어오는 게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알테오젠은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이미 몸집이 많이 커진 회사입니다. 일단 제형 변경이라는 기술을 네.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은데 아하. 알테오젠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머크와 같은 글로벌 항암제 1위 기업과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레벨이 좀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내분비학회 엔도에서도 주목할 만한 포스터로 알테오젠의 포스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확인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지속형 성장 호르몬 수용체인 이제 화이자의 페고비소멘트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 1회 투여인데 그걸 이제 일주일에 1회 투여 제형으로 변경을 해서 테스트하는 것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상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성장 동력이 너무 많은 기업이라서 그렇군요. 그것이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MSCI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눈에 띄는 게 ABL 바이오. 이 기업은 지금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네요. 네. 아스코에서 ABL 503의 고용암 환자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예. 일단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어요. 임상 1상에서 완전관해도 있었고 부분관해도 6건이나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들 중에서 5명은 기존의 PDL1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조금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ABL 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ABL 바이오와 아이맵이 개발 중인 ABL 111의 경우 최근에 BMS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와의 계약은 기업의 가치에 크게 반영이 되므로 그것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게 지금 그 고용암 관련된 신약이죠?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네. 신약이죠, 이게? 신약이고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이 위탁 생산 개발 주면 참 좋겠는데. 아, 그렇죠.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이거 참 삼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큰데 바이오 US 이번 행사 바이오 USA 행사에서 고농도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위탁 개발 CDO 플랫폼을 공개했다. 더 잘 만들어주겠으니 오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리브랜딩도 어느 정도 했고 회사 자체가 워낙 브랜딩을 잘하기도 하는데 제조도 잘하고 생산도 잘하다 보니까 예. 맞춤형으로 우리가 더 잘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고객사만의 물질 특성이나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개발 맞춤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패키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은 좀 혹할만한 서비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작년부터 맞춤형 솔루션을 되게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더욱 CDO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규제 기관의 신속한 심사제도 활성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산을 빨리 해주고 잘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대두시키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맞춤형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급 파운드리네요. 그렇죠.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그렇지. 잘해줄게라는 방향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한양행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데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 레이저 티닙 이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증권 가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목표가 맞습니다. 상향하게 됐잖아요. 일단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슨앤존슨의 라이센스 아웃한 레이저 티닙의 승인 여부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아스코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해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의 병용요법 데이터를 한 번 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종양 진행과 그리고 사망 위험 자체가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데이터로 확인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건요. 특히 이제 전이 그리고 추가적인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위험도 감소가 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대부분 전이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변이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 거고 여기서 또 더 중요했던 거는 아비반타맙이 원래 IV 제형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SC 제형으로 병용 투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SC 제형이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원래 5시간 투여에서 5분 투여로 줄어들었고요. 부작용도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데이터 또한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이랑 전체 생존 기간 그런 유효성 데이터 또한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SC 제형도 곧 이제 미국까지 FDA까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미 이번에 유럽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SC 제형과의 병용 투여가 정말 잘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이끌어줬고 두 번째로는 이 SC 제형 자체가 IV를 다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암제들이 SC 제형으로 다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미리 보기를 알려준 것. 그것 때문에 또 알테오젠이 관심을 받았던 것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레이저 티닙의 주요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승인 여부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료들이 많아요. 바이오에. 네, 맞습니다. IPO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나온 어디 행사 뭐 앞으로 이벤트들도 많고 한국의 바이오 산업 정말 이번이 저는 상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붐이 다시 일면 그렇죠. 2000년에 있고 2015년에 또 한 번 있었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도 이제 신약 개발로 사노피하고 같이 했던 그런 일이 있고 이번엔 다시 붐이 3차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번 계기를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까지 바이오의 요정, 바이오의 형님이죠. 네, 이유는 다음에 물어볼게요. 제가 제약 바이오 업계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